우리는 감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감시 카메라에 찍히셨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CCTV가 427만 대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구 12명당 한 대꼴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은행에 들어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최소 수십 번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범죄 예방을 위해, 사고 대비를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해 CCTV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한 프랑스 철학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감시는 권력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감시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미셸 푸코. 1975년 출간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그는 현대사회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푸코와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미셸 푸코의 생애와 지적 여정. 미셸 푸코는 1926년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과의사였고 집안은 부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코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고립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내적 갈등, 2차 세계대전의 혼란,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와의 불화. 푸코는 어릴 때부터 정상성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1946년 푸코는 파리의 명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을 공부하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푸코는 곧 실존주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주체, 자유, 선택 같은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1950년대 푸코는 정신의학과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실습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광기라는 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미쳤다고 규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권력의 작용이었습니다. 1961년 푸코는 첫 번째 주요 저서 광기의 역사를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17세기 이후 광인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배제되고 감금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중세시대 광인은 신성한 존재였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비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합니다. 1970년 푸코는 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됩니다. 그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가득했고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지식인 투사로서 감옥개혁운동,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푸코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를 출간합니다. 바로 감시와 처벌입니다. 처형 광장에서 감옥으로 18세기의 대전환. 감시와 처벌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757년 3월 2일 파리 그레브 광장. 로베르 프랑수와 다미앵이라는 남자가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당합니다. 그의 죄목은 루이 15세 암살 미수였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사지가 찢기고 몸이 불태워지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푸코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옛날 방식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은 몸을 직접 파괴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공개 처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왕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80년 후인 1837년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젊은 죄수의 일과표입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15분 점호 및 세면, 6시 30분 노동 시작, 정오 식사, 오후 1시 노동 재개, 저녁 7시 노동 종료, 8시 취침.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처형 광장은 사라지고 감옥이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군중 앞에서 몸을 찢지 않습니다. 대신 죄수를 규칙적으로 일하게 하고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하고 감시합니다. 푸코는 이것을 진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개 처형이 사라진 것을 인도주의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폭력에서 인간적인 교화로 변화했다고요. 하지만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 정교해졌을 뿐이다. 옛날에는 왕이 몸을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영혼을 통제합니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요? 보이는 폭력인가? 보이지 않는 통제인가? 푸코에 따르면 18세기는 권력의 대전환기였습니다. 군주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율 권력입니다. 사유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공유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사유를 사회와 연결해 보세요. 파놉티콘, 보이지 않는 감시의 힘. 푸코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의 설계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1791년 벤담이 구상한 파놉티콘 감옥입니다. 파놉티콘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원형 건물의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을 죄수들의 독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 독방에는 창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감시탑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바깥을 향합니다. 역광 때문에 죄수는 감시탑에서 완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시탑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죄수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수는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실제로 없어도 죄수는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조용히 하고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벤담은 이것을 완벽한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감시자로 최대한의 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감옥이죠. 하지만 푸코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파놉티콘은 단순히 감옥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권력의 모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언제 감시받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하고 업무에 집중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학생들은 조용히 합니다. 병원에서도 군대에서도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놉티콘은 권력을 자동화한다. 권력은 더 이상 사람에게 있지 않다. 구조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시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규칙을 따릅니다. 권력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학교, 병원, 군대, 규율사회의 확산. 푸코는 파놉티콘이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8세기 이후 사회 전체가 파놉티콘화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학교를 보십시오. 중세시대 교육은 주로 도제식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며 배웠죠. 하지만 18세기 이후 근대적 학교가 등장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교실은 격자형으로 배치됩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모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종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시험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적표는 학생을 서열화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이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상입니다. 규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병원은 주로 빈민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근대 병원은 환자를 분류합니다. 병명별로, 중증도별로 격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의사는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지고 환자의 모든 행동이 문서화됩니다. 군대는 더욱 분명합니다. 군인들은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동작을 배우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예측 가능한 부품이 됩니다. 공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기계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작업 시간이 정해지고 동작이 표준화되고 생산량이 측정됩니다. 효율성을 위해 모든 것이 계산되고 감시됩니다. 푸코는 이 모든 기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규율 권력입니다.
규율 권력은 개인을 순종적이고 유용한 신체로 만듭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폭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매질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표, 시험, 평가, 기록, 감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길들여집니다. 푸코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인가 아니면 규율 잡힌 신체인가?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 푸코의 권력론.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있고 정부가 있고 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제한다고요.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한다고 했죠. 하지만 푸코는 다르게 봅니다. 권력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관계 속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권력은 모세혈관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지어 우리 내면에도 권력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일까요? 내면화된 규율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 안에 감시자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푸코는 이것을 자기 통치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권력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권력은 완벽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코는 혁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저항을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저항도 있다. 푸코가 말하는 저항은 큰 혁명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기, 질문하기, 당연한 것을 의심하기입니다. 왜 이것이 정상이고 저것이 비정상인가? 누가 정했는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푸코는 감옥개혁 운동에 참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자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탈루하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은 정상과 비정상을 만들고 범죄와 합법을 나눕니다. 푸코는 1984년 후천성면역 결핍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광인, 죄수, 동성애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감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오늘날 우리는 푸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감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은 저장됩니다. SNS는 우리의 취향, 관계, 생각까지 데이터화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맞춤형 광고, 추천 영상, 빠른 배송. 감시는 이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푸코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하도록 유도받고 있는가?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푸코는 권력을 폭로했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틈새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알아차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시받고 어떻게 규율되고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만 해도 저항의 시작입니다. 둘째, 질문하기입니다. 왜 이것이 당연한가? 꼭 이래야 하는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질문은 균열을 만듭니다. 셋째, 다르게 살기입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보지 않기, SNS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나만의 시간 갖기. 푸코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감시와 규율의 시대,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50년 전 책이지만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푸코의 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